오늘 배우실 테마는 시험 출제 가능성 90%입니다. 집중해주세요. 자, 오늘은 또 별 3개짜리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파트에서 조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 기출문제 보시면 진짜 어마무시하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걸 뭐 볼 것 없이 출제 가능성이 거의 뭐 100% 가까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공법에는 여러분 조합이 3군데 나와요. 지금 도시개발법에서 조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조합, 그 다음에 주택법에 가면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렇게 3군데 있습니다. 셋 다 가시면 다 나옵니다. 셋 다 나오고 정비법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조합은요 시험에서 2문제까지도 출제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참 전성기 때 뭐 전성기라기보다는 한참 많이 나오면요 조합만 가지고 40문제 중에서 5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었더랬습니다. 조합은 일단은 출제가 무조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여기 있는 조합은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법상의 조합이 재개발 재건축과 별반 다른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 기본을 다진 다음에 정비법 조합으로 옮겨가신다 그러면 득점도 용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기출해서 한번 볼게요. 그게 몇 년 내죠, 그죠? 21, 2, 3, 4, 5, 6 26회 때 한 번 쉬었네요, 그죠? 28회 한 번 쉬고 32회 한 번 쉬고, 그래서 33회 작년 시험에서는 무조건 낸다고 했거든요. 2년을 쉰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는 34회도 출제 가능성은 90%로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별 3개죠, 그죠? 그 다음에 학습 범위를 보시면요 정비법하고 주택법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발법에서 배웠던 이론이 정비법, 주택법에 영향이 그대로 간다. 정비법이나 주택법 조합을 학습할 때 기본이 됩니다. 그렇게 시험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반드시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쟁점은 조합 설립 동의요건, 그 다음에 동의요건 계산법, 그 다음에 인가가 누가 하느냐, 언제 성립하느냐, 대의원에서 대신할 수 없는 총회에서만 결정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이게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이거는 암기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결격 사유, 겸직 금지 등등은 정비법, 주택법에 그대로 복사떠가 써먹는 거라서 활용을 같이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핵심 내용이 있는데, 조합은 여러분들 먼저 내용 정리를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한번 하고 제가 전체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글자로 먼저 내용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해서 2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고 문제 풀면서 3번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합격 올인원 강의는 시험에 꼭 나오는 이론과 문제만 담아 최소한의 시간 투자로 합격의 길로 안내합니다. 자, 도시개발 조합을 설립할 때는요 몇 명이 모입니까? 7명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왜냐하면 정비법이 5명이 모이거든요. 정비법이 조합 설립할 때 최초 모이는 인원이 5명, 개발법은 7명인데 외우지 마시고 개발법이거든요. 그래서 7명입니다. 7. 개발법에서 지우면 돼요. 7. 그래서 7명. 정비법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요? 5명이라고 했죠. 정비법. 요 정자. 정비법 때 정자, 이 정자는 아닌데 발열 정자를 생각하면 5명이구나. 이렇게 하면 아마 좀 덜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몇 명이 모이냐면 7명이 모여가지고 정관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인가를 받습니까? 지정권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할게요. 도시개발법에서는 모든 권한을 누가 지고 있다? 지정권자. 모든 권한은 지정권자가 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습니다. 지정권자가 누구냐면 여러분들 도시개발 지정권자 옆으로 할 때 원칙, 시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장, 뭐 기억나죠? 그죠? 그게 바로 지정권자입니다. 인가받은 사람을 변경할 때는 변경 인가를 받는 게 맞죠. 변경할 때도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다음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뭐 하면 된다? 신고하면 되는데 뭐가 경미한 건데? 라고 하니까 첫 번째,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바꿉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바뀌는 경우가 빈번하죠.
그죠? 근데 그 사무소 소지 바뀔 때마다 변경인가를 또 바꾸고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그때 변경의 신고를 하면 되고, 공고 방법을 바꿀 때, 공고를 안 하는 게 아니고, 공고하는 방법을 바꾸니까 공고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방법을 어떤 A라는 신문에서 하다가 B라는 신문으로 바꾸든지 하는 방법만 바꾸니까, 이거는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경미한 상황을 봐서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할게요. 몇 명이 모인다고요? 7명이 모여서 지정권자한테서 뭐 한다? 인가를 받습니다.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로 변경인가가 필요하겠죠. 단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뭐 하면 된다? 신고하면 되는데 뭐가 경미한 건데? 그러니까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바꿀 때, 그 다음에 공고 방법을 바꿀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을 설립할 때는요, 조합원들로부터 일정 수의 동의가 필요한데 그 동의 요건이 전체 면적이 얼마? 3분의 2, 토지 소유 총수 얼마? 2분의 1 동의를 받습니다. 전체 면적에서는 3분의 2고 소유자 총수는 2분의 1의 동의를 받습니다. 근데 동의자수 계산법이 있죠. 이거는 우리 개발 계획할 때 기억나시죠? 안 했구나. 요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되네요. 자, 요거는 상당히 중요한 파트거든요. 요거는 정비법이 더 중요합니다. 정비법에 가면 머릿수 계산법이 있거든요. 이게 있는데 여기서 요거 좀 익히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개발법과 정비법의 동시 중요한 영역입니다. 자, 여기가 도시개발구역이 있습니다. 이만큼이. 갑이 10만 제곱미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을원투가 공유를 하는데 20만 제곱미터 토지를 공유를 하고 있어요. 병이 100명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파트에 거주를 합니다. 30만 제곱미터. 서울시에서 10만 제곱미터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국가가 20만 제곱미터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 현황이 이렇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안에. 여기서 뭘 하려고 하냐면 조합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조합 설립하려고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얼마? 3분의 2 플러스 토지 소유 총수 얼마? 2분의 1 동의를 받으면 조합이 설립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게 뭐가 의문이 드냐면요. 첫 번째, 면적을 계산하면서, 면적의 3분의 1이거든요. 면적을 계산하면서 가지고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공유지, 국가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국유지라거든요. 그래서 국공유지가 30만인데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면적을 계산하면 전체 토지 면적은 90만 제곱미터가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국공유지가 제외된다 그러면 전체 토지 면적은 60만이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2 값이 달라져요. 두 번째는 소유자 총수 2분의 1 했거든요. 소유자가, 자 해볼게요. 을완이 소유자 맞습니까? 맞죠? 을투도 소유자 맞아요? 맞죠? 그래서 을완과 을투도 소유자인데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인데 2번지처럼 공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머릿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가 문제돼요. 공유를 각각으로 계산할 것인지 한 명만 계산할 것인지. 두 번째는 공유를 만약에 한 명으로 계산한다 하더라도 병을 봐요. 병. 자, 100명이 아파트에 거주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아파트에 거주하시겠지만 아파트는 대지는 뭐하고 있고 공유를 하고 있죠. 그리고 건물은 구분 등기에 대해서 가지고 단독 소유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을처럼 나대지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유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것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가 문제가 제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문제되냐면요. 국가나 지자체도 소유자 총수에 포함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가 논점이 돼요. 그러니까 값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법이 여러분들 지금 아까 봤던 내용입니다. 이 계산법에 대해서는 시험에서 한번 출제가 실사례로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면적을 계산할 때 국공유지는 포함한다, 제한한다? 제외합니다. 빼고 계산합니다. 포함합니다. 죄송합니다. 국공유지도 한다? 포함을 합니다. 국공유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 면적이 얼마가 돼요? 90만 제곱미터죠. 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되기 때문에 면적은 60만 제곱미터가 찬성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 총수죠. 소유자 총수로 계산하면서 가지고는 공유일 때는 한 명으로 계산합니다. 공유는 하나. 근데 공유를 하더라도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공유자는 각각으로 계산을 다 해줘요.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도 소유자 총수에는 포함을 시켜줍니다. 면적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소유자가 몇 명이 되나요? 여기서 1번지에서 한 명이 나오죠. 공유니까 한 명이 나오죠. 두 명이죠. 근데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명이죠. 그럼 102명이죠. 103명, 104명. 그래서 소유자 총수는 얼마가 된다? 104명이고 이것이 얼마? 2분의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면적은 60만 제곱미터 찬성해야 되고 소유자는 몇 명? 52명이 찬성해야 됩니다. 즉 이 두 가지가 면적과 소유수가 동시 요건을 충족해야지 그게 조합이 설립될 수 있고 개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의결권 통과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동의를 받을 때 어떻게 동의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동의는 인감 도장을 찍고 인감 증명서를 첨부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동의를 할 때는요, 먼저 사유 토지 소유자한테 먼저 동의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소유자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통지서를 다 보냅니다. 조합을 설립할 거니까 매들매트까지 랜드 하나 본원에 오세요라고 합니다. 그럼 다 오죠. 그러면 서울시하고 국가는 사무실에 잠깐 기다리세요라고 여기 참여를 안 시켜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먼저 동의를 받냐면 사유 토지한테 먼저 동의를 받고, 동의를 받았는데 요 요건에 미달하죠. 그럴 때는 국공유지를 불러가지고 한 번 더 동의를 받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볼게요. 자, 만약에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갑니 어떻게 생각하는다니까 오 좋네 이랍니다.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다니까 오 땡큐 이랍니다. 병은 어떻게 생각한다니까 저는 찬성 이랍니다. 자, 가벌병이 찬성을 해버렸거든요. 자, 가벌병이 찬성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 면적이 60만 된 거 맞습니까? 통과했죠? 그리고 찬성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102명이죠. 52명 통과됐죠? 그죠? 그러면 조합 설립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자, 손 들어봐라 이랬거든요. 근데 갑이 안 한다 이랍니다. 을이 한다, 병이 한다 이랍니다. 자, 그러면 면적이 60만이 돼야 안 돼요? 갑이 안 한다면 면적이 안 되잖아. 50만밖에 안 되잖아. 찬성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야 찬성했고 야 찬성했으니까 101명이죠. 그러니까 52명 이상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사람 수는 충족했는데 면적이 미달한단 말입니다. 그때는 이제 사유 토지는 집에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미달했잖아요. 그죠? 그럼 국공지를 불러요. 서울시하고 국가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조합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니네들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래 물어보죠. 근데 서울시에서 안 한다. 이래 얘기합니다. 국가도 안 한다. 이랍니다. 그러면 조합 설립은 무산되는 거예요. 면적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안 한다라고 하는데 국가가 하자 이랍니다. 그러면 찬성한 사람의 면적이 얼마가 돼요? 70만이 되겠죠. 그리고 인원수는 통과해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서야 조합이 설립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머리수를 계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할게요. 첫 번째. 국공유지는 포함해서 계산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공유는 몇 명으로 본다? 한 명. 공유를 하더라도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몇 명? 그죠? 각각. 이런 식으로 머리수를 계산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빠뜨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자, 참고하면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동의자 산정 방법이 나오죠. 자,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국공유를 뭐 한다? 포함하죠. 공유는 몇 명으로 본다? 대표자 한 명. 다만 구분 소유자는 어떻게 한다? 각각. 세 번째, 한 명이 둘 이상의 필지를 단독 소유한 경우에 있어요. 한 명이 둘 이상의 필지를 단독 소유했던 것은 갑이라는 사람이 1번지, 10번지를 가지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럼 몇 명으로 본다? 한 명으로 봐요. 둘 이상의 필지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합니다. 그죠? 둘이 생기니까 1번지도 갑을이 공유하고 있어요. 5번지도 갑을이 공유를 하고 있더라. 그죠? 이럴 때는 몇 명으로 본다는 얘기입니까? 대표자 한 명입니다. 똑같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이후에 구분 소유권을 분할한 경우였습니다. 공람공고가 되고 나서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소유자 증가했죠. 악의적 의사가 있죠. 그죠? 이럴 때는 사람 취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공람공고가 되기 전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 설립과 신청 전에 동의를 했다가 동의를 철회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어디서 뺀다? 동의자 수에서 빼버립니다. 동의를 했다가 동의를 철회하면 동의자 수에서 빼버립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에 대한 동의는 사유 토지하고 면적에서 먼저 동의를 받고 면적이나 소유자 수가 동의 요건에 미달하죠. 그럴 때는 국공유지 관리청한테 가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구가 먼저 오고 하고네 사유 토지가 먼저 오고 국공유지는 사무실에 있다가 미달하면 불러가지고 물어보는 방식입니다. 동의나 동의를 처리할 때는 인감을 나눠야 돼. 뭘 첨부해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동의를 받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조합원은 누구라냐면 모든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됩니다. 즉 조합 설립에 반대를 해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조합 설립에 찬성해 조합원이 되는 게 아니고 반대해도 조합원이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은 면적에 상관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1제곱미터를 가진 사람도 조합총회에서는 한 표, 10만 제곱미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조합총회에서는 한 표, 의결권 평등의 원칙이 지배합니다. 다만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권 전부를 이전받은 조합원 갑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원래 갑의 의결권과는 별도로 소유권을 이전한 조합은 을의 의결권을 승계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원래는 1인 1표주의입니다. 1인 1표인데 다른 조합원의 의결권을 만약에 다른 조합원이 승계하죠.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 2표를 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유 토지는 공유자 동의를 받은 대표자 한 명만 의결권이 있고 구분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별로 의결권이 있겠죠. 그죠? 다 또 나왔습니다. 다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입니다. 공람공고일 이후에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람공고가 되고 나서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소유자가 증가되면서 취득한 사람은 사람 취급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공람공고일 이후에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의결권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 공람공고일은 뭐 할 때 공람공고이냐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입니다. 이거는 제가 잠시 이론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도시개발 사업이 여러분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 개발 계획이 수립되거든요. 도시개발 사업, 신도시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럼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죠.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누가 사업을 할지 사업 시행자를 정합니다. 사업 시행자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실시계획을 만들고 만드는 실시계에 대해서 인가를 받고 이게 고시 되거든요. 실시계획 인가됐기 때문에 사업을 만다 실시를 하고 사업을 하니까 수용해서 할 수도 있고 환지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고 그러면 누가 지정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옆으로 어떻게 지정하는데 그러니까 아래로 그래가지고 절차는 기초사하고 의견 듣고 그죠?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지정하고 이걸 고시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을 때 공람공고문을 내요. 2개 이상의 일간신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람공고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들어봐봐요. 아까 공유는 몇 명이라고 했나요? 1명. 구분 소유자는요? 각각이었죠. 자, 여기에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법리를 한번 보는 거예요, 법리. 이게 어디 똑같냐면 정비사도 똑같아요. 옛날에 이런 규정이 없을 때 정비법에서, 정비구역에서 이거 가지고 투기 목적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 떼돈을 번 사람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 2호, 401, 2호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 누구냐? 갑이 껐어요, 갑 소유였거든요. 갑 소유였는데 갑이 몇 개를 가지고 있냐면 8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101호, 102호, 202호 전부 다 갑 소유예요. 그러면 갑은 몇 개 받는다? 1개. 저분도 1명이죠. 나중에 정비사업을 해도 몇 개 받는다? 아파트 1개밖에 못 받아요. 근데 갑이 이걸 A, B, C, D,
이 FGH에게 102호부터 해가지고 402호까지를 전부 다 양도를 해버렸어요. 하고 이 사람들이 구분 등기를 해버렸다고. 그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있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단독주택을 사가지고요 싹 밀어버리고 그거다 연립지어가지고 내 이름으로 갑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분양해 이전 등기를 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아시죠? 이렇게 했어요. 자, 질문. 이때 구분 소유자는 각각이라고 했거든. 각각. 근데 한 명이 여러 개가 있으면 한 명이라고 했거든요. 이런 경우는 한 명으로 봐야 돼요? 여러 명으로 봐야 돼요? 또는 정비사업을 할 때 아파트를 한 개 줘야 돼? 8개를 다 줘야 돼? 라는 문제가 실제 현장에서 제기되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한 명으로 봐야 돼요? 여러 명으로 봐야 돼요? 에? 한 명이다 여러 명이다? 그렇지. 한 명이 될 수도 있고 여러 명이 될 수도 있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들을 때 공람 공고를 2023년 1월 14일 날 만약에 하거든요. 공람 공고를 했다는 것은 외부로 뭐 했다? 알렸다 이거예요. 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외부로 알리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정비구역입니다라고 외부로 노출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공람 공고가 만약에 23년 1월 14일인데 이 구분 등기를 언제 했냐면요 22년 10월 1일에 했다고. 그러면 공람 공고가 되기 훨씬 전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했잖아. 즉 모르는 상태에서 했다. 그걸 민법적으로 얘기하면 선의야 선의. 그럴 때는 8명을 소유자 수로 계산을 해주고 정비구에 가도 아파트를 8개를 다 줘요 이거는. 근데 공람 공고가 23년 1월 14일이거든. 근데 이걸 언제 했냐면 23년 1월 20일 날 한 거예요. 구분 등기를. 그럼 알고 했어요? 모르고 했어요? 알고 했죠. 즉 민법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악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구분 소유자들은 사람 취급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즉 몇 명이 된다? 한 명으로만 계산합니다. 즉 이게 정비법에 가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청산 대상이 돼버리지 아파트 안 준다 이 말입니다. 이게 법리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냐 이랬을 때 뭐예요? 공람 공고일입니다. 그런데 공람 공고일을 다른 말로 하면 외부로 뭐 되고 나서 알려지고 나서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거는 그건 별문이에요. 그거는 별 문제고 외부적으로 어디가 도시개발구역인지 또는 정비구인지 노출이 되고 나서 하게 되면 그때는 다 알려졌기 때문에 그때는 개인적으로 모른다 하더라도 그때는 사람 취급 안 하는데 그 전 같으면 된다 안 된다? 되는데 그 기준점을 언제로 잡고 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의한 공람 공고일입니다. 공람 공고일. 요 날짜가 상당히 중요한 날짜가 돼요. 그죠? 그래서 자 볼게요. 공유는 대표 공유자 한 명만 어길 건이 있다. 당연한 이야기죠. 구분 소유자는 구분 소유자별로 어길 건이 있다. 다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 이후에 공람 공고 아까 잡았죠. 구분 소유권을 분할해서 소유자가 증가되겠죠. 그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어길권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러니까 몇 명으로 본다? 한 명으로 보는 거예요. 자, 좀 전에 또 봤던 또 한 번 더 볼게요. 5번 봐봐요. 공람 공고 1 아까 1을 14로 잡았죠. 이후에 구분 소유권을 분할한 경우에는 공람 공고일 전 소유자 수를 기준해서 머릿수를 계산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기준점을 언제로 잡습니까? 공람 공고일로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법인격 조합은 인가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주된 사무소에서 등기함으로써 만다 성립한다. 성립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성립한다는 말은 사람이 된다. 사람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데? 라고 하니까 권리, 능력을 취득한다 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죠. 성립한다. 등기해야지 사람이 됩니다. 그래야지 권리 능력을 취득합니다. 자연인은 언제 사람이 되냐면요. 태어나면 사람이죠.
태어나면. 그래서 자연인은 태어나면 사람인데 태어난다는 개념을 어떻게 보냐면 엄마 몸으로부터 완전 분리, 완전 노출이 된다. 완전 노출. 그러면 사람이죠. 그래서 근데 법인은 등기해야 됩니다. 출생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됩니다. 그럼 조합에 대해서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것 말고는 민법에는 사단법인 규정을 만다 준용합니다. 그리고 공법상 비영리 사단법인의 성질을 가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회는 있어야 한다, 있을 수 있다? 있어야 한다. 그리고 총회에서 의결합니다. 총회는 의결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대의원회. 총회 관리를 대신하는 게 뭐야? 대의원회인데, 여러분, 대의원회 이 부분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자, 조합원수가 몇 명 이상? 50명 이상이죠. 총회가 할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둬야 합니까? 둘 수 있습니까? 둘 수 있답니다. 조심해야 돼. 개정된 거야. 옛날에 둬야 되는데, 개정을 해서 둘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50명 이상입니다. 5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대의원회들은 대의원회 숫자는 조합원 총수 10분의 1 나오고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선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대의원은 누가 할 일을 대신하는 겁니까? 총회가 할 일을 대신하는 게 대의원회죠. 그래서 다음 사항은 대의원에서 대신할 수가 없답니다. 자, 다음 사항은 대의원에서 대신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요 6가지는 5가지는 대의원에서 대신할 수 없으니까 어디에서만 결정해야 된다? 총회에서만 전속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다. 이걸 정권사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총회에서만 행사를 해야 되고 요 총회에서만 행사하는 요 5가지가 시험에서 개발법 조합 파트가 나오면 가장 출제가 많이 된 영역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이걸 암기를 안 하게끔 원리를 설명드릴 테니까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에요. 헌법에 보면 국가의사를 누가 결정합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결정하죠.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의사를 결정하잖아요. 그죠? 근데 국민들이 매번 모여가지고 국가 현안 사항들이 매일 생기는데 이걸 매일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원칙인데, 이 원칙입니다, 원칙. 매번 안 되니까 위임을 해가지고 대의기구를 만들어가지고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입법권은 국회에게 위임을 합니다, 우리가. 맞습니까? 네. 그럼 대의기구가 일정 기간 동안 위임을 받죠. 대통령은 5년, 국회는 4년 위임을 받아가지고 권한을 행사하고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려주고 그러고 나서 재위임할지 아니면 자를지를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즉 인사권자가 국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대의 원리의 기본적인 원리고, 그러니까 대의기구가 수임받는 범위 안에서 권한 행사를 하는 게 민주주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독재라고 한다는 건요, 뭐냐면 위임을 해준 적이 없는데 권한 행사하든지, 그리고 위임된 범위를 넘어가지고 권한 행사를 하든지, 그러면 그걸 우리가 독재 내지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의기구는 이제 뭐 대통령도 대의기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의회도 대의기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회죠, 국회. 의회는. 자, 근데 우리 역사 경험이 국민들이 국회한테 내지는 대의기구한테 위임을 했는데 위임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대의기구가, 특히 의회가 개판을 치더란 이야기입니다. 개판을 치가지고 국가를 엉망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역사적 경험입니다. 국민들이 요거는 위임을 하지 말고 우리가 권한을 국민들이 직접 행사하자라고 해서 국민들이 직접 행사하는 게 우리나라 헌법에 3개가 있어요. 3개. 이거는 역사적 경험 때문에 그래요. 3개가 있어요. 3개. 3개인데 하나가 뭐냐면 헌법 개정은
국민들이 직접 결정합니다. 헌법 개정은. 헌법 개정을 국민들이 직접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요, 이런 분들이 아니 국회에서 하는 거 아이가 라는데, 국회에서 하는 게, 국회는 글자를 만들어요. 5천만 명의 국민이 모여가지고 글자를 만들 수는 없거든. 그래서 대의기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글자를 만들고, 그죠? 그 다음에 그걸 갖다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로 확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헌법을 개정한 게 언제냐면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그게 마지막 헌법 개정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개정했냐면 1987년이죠. 87년이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87, 97, 땡칠, 17, 그죠? 26년입니다. 36년입니다. 36년. 36년 동안 헌법을 안 바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 그죠? 왜냐하면 그때의 가치관하고 지금의 가치관이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런데 그걸 바꾸지 않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헌법 개정은 옛날에 국회한테 헌법 개정을 맡긴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판, 그죠? 5분 전에 하고 개판 5분 후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실제로 많이 봤다. 그래서 헌법 개정은 only 누구 맞아? 국민이 하자. 그 국민 투표로 확정하게끔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위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뭐도 위임을 안 하냐면요, 반장 선거를 해요. 반장 선거. 반장 선거는 위임 안 합니다. 옛날에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은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50 시절만 하더라도 통일주체 국민의 대의원 이래가지고 간접 선거로 걔들이 대통령을 뽑은 적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뺏어온 게 간접민주주의에서 대통령을 뽑던 것을 뺏어온 게 그게 87년도 60항쟁 이래가지고 그걸 뺏어왔죠.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고, 그때 대통령 직선제가 이루어졌거든요. 반장 선거는 이제 안 맡깁니다. 국민들이 직접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지자체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뺏어왔죠. 이건 언제 뺏어왔냐면 93년도인가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때, 그죠? 지자체 시대가 도래하고 그때 지자체장,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기도에서를 갖다가 지역 주민들이 직접 뽑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장선거는 국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직접 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 두 개입니다. 한 개 더 있다고 했죠? 세 개라고 했죠? 세 번째가 뭐냐면 국가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 투표권이래 가지고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중요 정책이 있으면요,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회부를 해가지고 우리가 국민투표로 국가 중요 정책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도를 하려고 움직인 적은 있는데 한 번도 중요 정책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한 적은 없었더랬습니다. 하려고 한 번 했더랬어요. 두 번인가 한 건데 한 번이죠. 한 번은 하려고 한 거 제가 기억나거든요. 세종시 이전을 놓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세종시를 갖다가 이전한다고, 두 번이네, 이전한다고 하는데 그때 여론이 막 갈려가지고 국민투표를 할까 말까 이렇게 한번 띄운 적이 있는데 실시는 안 했고, 그래도 또 언제 한번 그랬냐면요, 노태우 정부 시절에 보통 사람들 이러면서 중간평가한다고 한번 국민투표를 해부를 하려고 말려고 하다가 한번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한 적은 없어요. 한번 하겠죠? 언제 할까요?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은 아직 한 번도 한 적은 없는데, 헌법에는 나와 있는데 한 적 없어요. 언젠가 한번 할 겁니다. 언제 할까요? 저는 통일이 될 때 한번 하지 않을까요? 통일이 되면 그때는 아마 국민들한테 국민투표로 물어봐야 될 겁니다.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는 물어보고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우리나라 헌법에 나와 있는 우리 국민들이 직접 결정한 요소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 자 들어보세요. 조합의 여사는 누가 결정하는 게 맞다? 조합원이 결정하는 게 맞죠? 어디에서? 조합총회에서. 근데 조합원들이 매번 조합의 어떤 현안사항이 있으면 총회 모여가지고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둔다? 대의기구를 두고요,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조합장이나 대의원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들도 위임받은 범위 안에서 권한 행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대의원회에서 총회가 할 일을, 야가 할 일을 대신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의원한테 위임을 해주는데
총회에서 아이고 저한테 위임하게 되면 이게 안 좋아. 그래서 총회에서 직접 결정하는 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뭘 안 한다? 위임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게 뭔데? 라고 하니까 똑같아요. 헌법 개정. 조합의 헌법이 정관이죠. 개발 사업의 헌법이 뭐냐면요. 개발 계획에 따라서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환지는 뭐에 따라서 환지를 하게 되냐면 환지 계획에 따라서 하게 되십니다. 환지 헌법이 환지 계획. 도시 개발 사업의 전반적 내용에 대한 헌법이 개발 계획. 조합의 헌법이 정관. 그다음 반장 선거. 조합장 내지는 임원 선임할 때. 그다음에 중요사항. 조합을 합병하거나 해산할 때. 조합을 합병합니다. 다른 데하고. 또는 해산합니다. 그걸 대의고 결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5가지 사항은 어디에서만 결정한다? 조합총회에서만 결정한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두시면요. 여러분들 안 외워도 여러분 치는 시험이 뭐기 때문에 객관식이죠. 객관식이기 때문에 답 찾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개념을 가지고 보세요. 자, 그래서 총회에서만 전속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서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정관. 조합의 헌법이죠. 두 번째 뭐 있어요? 개발계획. 세 번째 뭐 있어요? 환지에서 헌법이 뭐예요? 환지계획. 그래서 1, 2, 3을 묶어가지고 헌법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럼 안 헷갈릴 겁니다. 1, 2, 3 묶어가지고 뭐라고요? 헌법. 헌법이기 때문에 조합 총회에서만 결정해야 되고 대의구가 대신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헌법. 그 다음에 임원선임. 반장선거죠? 반장선거. 그리고 합병이나 해산. 합병. 우리 통일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어디에서만 결정해야 된다? 총회에서만 결정해야 됩니다. 1, 2, 3을 묶으세요. 묶어가지고 헌법이랍니다. 헌법. 헌법. 정관, 개발계획, 환지계획. 그 다음에 임원 들어갑니다.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하는 거 좀 전에 배웠고 같은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직하면 되는데 안 돼요. 겸직 금지 의무. 그 다음에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해서 조합하고 계약이나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누가 조합을 대표해라?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조심해야 돼. 조합장이나 이사가 지 스스로를 위해서 조합하고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는 본인한테 유리하게 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이게 민법에서 여러분들 대리에 가면 그죠? 자기를 위한 계약이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그거 뭐 유사한 측면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음 하나에 해당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고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다음 사유가 있으면 다음 날부터 임원 자격을 상실해버린다. 언제 상실한다고요? 다음 날 임원 자격을 상실합니다. 이 사람들이 임원이 될 수 없는데 여러분 이 4개는 앞으로 한 5번 나올 겁니다. 이 4개는 반드시 안 계셔야 돼요. 정비법 임원의 결격 사유, 주택법 임원의 결격 사유, 그 다음에 주택법에 있는 등록 결격 사유 이런 데서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익혀두셔야 됩니다. 자,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임원이 될 수 없어요. 누가 임원이 안 되는다니까? 첫 번째,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이나 미성년자. 누굽니까, 아들?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죠.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민법상 그죠? 제한 능력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복권이 안 된 자, 파산자, 경제적 무능력자죠. 경제적 무능력자.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고 나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 집행 끝나거나 집행 면제되기로 확정되고 나서 2년이 지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죠. 이런 사람들은 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정상이었다가 이런 사유가 판명이 됐죠. 그러면 다음 날부터 임원 자격을 상실해 버립니다. 다음 날. 그래서 이 4개는 여러분들 일반 사회생활 하면서도 이 4가지 사유에 해당하면요. 공적인 자리에 출마를 막아버립니다. 동대표나 이런 것들도 출마할 때 이런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미성년,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경제적 무능력자인 파산자, 그 다음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종료, 면제가 되기로 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인데 요거는 시설사업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법,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사업시행정한 처분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
행정청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한 처분에 대해서는 다른 법에 따라 지정권자에게 심판을 제기해야 되지 행위자에게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상대방은 항상 행정청이어야 됩니다. 행정청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심판을 할 수는 있는데, 그죠? 그게 비행정청이더라 그러면 행정청에만 제기해야 되기 때문에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우리가 행위자에게 비행정청인 행위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자, 됐습니다. 이게 도시개발법상 조합인데 별로 복잡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복잡하고 이런 건 아닌데 아마 조합 파트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이론 정리를 했는데 이걸 한번 다시 판사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자, 정리해 볼게요. 도시개발법에서는 몇 명이 모입니까? 7명이죠. 모여가지고 뭡니까? 정권을 작성하더라고. 7명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뭐하러 다닐 거냐면요. 동의받으러 다닐 겁니다. 동의. 면적 3분의 1. 소유총수 2분의 1에 동의를 받겠죠. 면적을 계산할 때는 국 공유지를 포함한다 제한다? 포함하죠. 소유자 총수를 계산할 때는 공유일 때는 몇 명? 1명. 구분 소유자는 각각. 근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이후에 구분 소유 분할해서 소유자가 증가된 사람들은 사람 취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이렇게 해서 머릿수를 계산을 하더라는 이야기죠. 근데 동의요건이 면적 3분의 2와 소유총수 2분의 1을 통과를 못 했어요. 그럼 조합 설립은 무산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통과됐어. 통과됐어. 만약에. 통과됐어. 그리고 이거 참 빠뜨렸네. 동의를 할 때는 어떤 동의를 하는데라니까 인감 도장을 찍고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는 방식의 동의가 이루어집니다. 자, 동의 됐어. 그죠? 동의서 들고 뭐하러 간다? 인가받으러 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서? 지정권자에게. 변경할 때는 변경의 인가를 받으면 돼요. 근데 이 변경되는 사항이 경미한 사항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바꾸든지 공고방법을 바꾸는 경미한 사항일 때는 신고하고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인가받았지. 인가받은 거 들고 뭐하러 간다? 등기하러 가는 거예요. 등기함으로써 뭐 한다고 했어요? 성립한다. 성립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된다. 우리가 똑같아요. 등기하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우리는 의사결정을 어디에서 하는데? 머리가 하죠. 근데 법인은 의사결정을 어디에서 한다? 조합, 총회에서 하는 거야. 총회는 누구로 우승한다? 조합원으로 우승하는 거야. 조합원은 누가 되는데? 이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고, 총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는요, 어길건이 뭐 하는 게 원칙이더라? 어길건이 평등한 게 원칙이 되는 겁니다. 총회에서 모든 의사를 결정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뭘 두고 있더라? 대의원회를 두고 있고, 대의원회는 조합원수가 몇 명 이상이면 50명 이상이죠.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의원회는 누가 할 일을 대신한다? 조합 총회에서 할 일을 대신하는 게 대의원회 알겠습니까? 근데 대신 못하는 게 있다니까요. 대신 못하는 거. 그게 세 가지죠. 첫 번째 뭐 헌법, 두 번째 반장선거, 세 번째 중요사항. 그래서 헌법에 해당하는 게 조합의 헌법이 뭐야? 정관. 환지의 헌법인 환지계획. 도시개발사업 전반적인 헌법인 개발계획. 그 다음에 임원선임, 합병인에서는 대신할 수가 없더라. 자, 총회나 대의원에서 의사결정을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러면 집행해야 되네 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의사결정을 했으면 집행을 해야지. 근데 자연인은 의사결정을 했다니까요. 앞으로 가. 뒤로 가. 내 손발에 집행을 한다니까요. 근데 법인은 집행할 수가 없잖아. 삼성전자라고 하는 법인이 미국에 가서 공장 지으라고 집행을 했다니까요. 근데 삼성전자라는 그 법인이 건물이 가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주식사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건물을 세우고 할 수는 없잖아. 누가 가? 대표이사가 가잖아. 대표이사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법인은 손발에서 움직이는 게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움직인다? 조합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시켜서 일하는 누가 있고? 이사. 야들이 하는 일을 감시 감독하는 감사가 있다니까요. 손발. 야들을 뭐라 부른다? 그렇지. 이게 임원인 거야. 여기 임원이라니까요. 임원. 그죠? 임원은 겸직하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해서 조합이나 계약이나 소송을 하죠. 그럼 누가 조합을 대표한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원은 여기에서 내린 의사결정을 집행하는 기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임원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임원이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결격 사유가 있다니까요. 그게 누군데라니까? 첫 번째가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미성년, 비성년, 피안정 후견인, 파산자, 경제적 무능자죠. 세 번째가 권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 종료 면제되기로 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이 네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끝! 됐어요. 이렇게 하나 시간적 순서를 해가지고 도형화시키면 이렇게 그림이 옵니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깔끔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는 조합은 이렇게 정리해서 10분 만에 정리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논리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결국 등기함으로써 뭐가 된다? 사람이 되고, 우리는 내가 하는데 야는 총회에서 하고, 그죠? 손발이 바로 임원들이 되는 거고, 이런 식의 논리 구조를 알고 계시면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 좀 봐주실래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인가 신청 전이잖아요, 전. 그죠? 그때 을은 당연히 야가 동의했으니까 당연히 뭐한 것으로 본데 동의한 것으로 보죠. 근데 이 동의를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전이면? 인가 신청 전이면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에 권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까? 임원이 될 수 없습니까? 임원이 될 수 없죠. 조합원은 사형 선고를 받아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대의원회는요, 대의원회는 개발계획 변경에 대한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없죠. 개발계획, 환지계획 이런 것들은 대의원에서 대신할 수 없고 총회에서만 결정해야 됩니다. 감사는, 조합의 감사는 도시개발구역안 누구야 된다? 토지 소유자이어야 된다. 맞습니까? 맞죠? 맞죠? 소유자. 임원은 토지 소유자 조합원 중에서 선임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죠? 그 답은 5번입니다. 뭐 이거? 두 개야? 1번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면적 3분의 2 이상이 된 토지 소유자 동의 또는이 아니고 동의와 오알이 아니고 엔드죠. 면적 소유자 총수 얼마? 2분의 1 또는이 아니고 와가 돼야 됩니다. 엔드가 돼야 되죠. 틀렸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조합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조합원 수가 100명인 조합은 총회 관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맞습니까? 맞죠? 100명. 몇 명 이상? 50명 이상이잖아요. 그죠? 100인 있습니다. 100인. 100인 이상이라면 틀려요. 100인 인조합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50명 이상이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대의원회를 둘 수 있죠. 이번에 인가 받고 나서 공고 방법을 바꿀 때는 변경의 인가를 받습니까? 신고하면 됩니까? 신고하면 되죠. 틀렸죠? 임원은 다른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고 조합에 대해서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것 말고는 민법에 있는 사단법인 규정을 뭐하고 준용을 하고, 그리고 조합인 시행자가 행한 처분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단 누구를 상대로 제기된다? 지정권자한테 제기됩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인 지정권자에게 제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조합을 상대로 해서 심판은 제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이 문제 보니까 작년 문제가 비슷하죠.